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토크쇼 끝장 인사이트, 전국을 뒤흔드는 주요 현안들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장 인사이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의원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택시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못 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었을 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밤 통화 왜입니다. 자, 12.3 비상계엄 전후에 윤석열 씨가 휴대전화로 몇몇 사람들과 통화한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요한 통화 상대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인데요. 일단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짧게 통화를 했던 것 같고 추경호 의원은 일단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오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 내리고 4분 만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통화했고 네. 또 그 뒤에 바로 나경원 의원 통화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뭐 추경호 의원은 여러 차례 통화했다 하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우선 이제 4분 뒤에 원내대표하고 통화했다. 네. 이것은 계엄 내리기 전에 윤통의 머릿속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분명히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었다가 계엄 선포하고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전화해서 뭔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하라는 그런 류의 지시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나경원 의원은 뭐 통화가 짧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불가피하게 뭐 계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네네. 그 뒤에 나경원 의원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뭐 둘러싸여서 네. 그 위협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국회로 진입을 못했다 했거든요. 네네. 당시 저도 뭐 국회 정문 앞 쪽에 있었지만 예. 사실은 그 정문 앞에는 매우 뭐 혼란스러웠던 건 그렇죠. 맞지만 네. 조금만 벗어나면 우은식 의장님 같은 경우도 담을 뛰어 넘어갔잖아요. 예. 또 다른 의원들도 많은 그 외곽에 조금 그 정문에서 이제 빗겨난 다른 정문, 후문 이런 네. 쪽으로 해서 다 들어갔단 말이죠. 네네네.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 국회로 본인도 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은 국회로 모여달라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럼 그 지지자들이 네. 당시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뭐 협조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지자들이 국회에 모인 지지자들이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뭐 이렇게 위협했다, 못 들어가게 했다, 에워싸고 그거는 그럴 리가 없죠. 그 당시의 정황상 네. 지지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었다 예.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네. 나경원 의원의 그런 좀 의심스러운 해명 네. 이런 것도 통화를 했다. 계엄 직후에 네. 선포 직후에 통화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더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에서 이런 통화 기록이 나왔다. 그렇네요. 네. 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의원들에게 여의도 이제 국회로 오라라고 했다가 당사로 오라 이렇게 이 집결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이유도 혹시 당시에 계엄의 해제 그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수사 중이긴 한데 네. 뭐 그 의도는 명백해 보이고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든 첫 번째 의문은 예. 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통화였다. 이렇게 예. 이제 나경원, 추경호 두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당 대표한테 먼저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한테는 끝내 안 했어요. 원내대표 대신에 체포하려고 그랬죠. 그 당 대표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통화의 목적은 국회나 당의 이 기류를 살피면서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당의 의원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였던 게 분명하고요. 예.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날 국회에 있었어요, 본인은. 예. 이 당 원내대표실에. 그러면서 정작 그 당의 의원들은 다 당사로 그렇죠.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예. 당 대표의 메시지하고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엇갈렸잖아요. 네. 한동훈 당대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예. 이렇게 계속 이제 의원들 소통방에 올렸는데 원내대표는 계속 그 당사로 가라 예.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교란 작전을 핀 거죠. 결과적으로 18명의 의원들만 계엄 해제에 동참을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발적 의사였다기보다 결국에는 윤석열의 의중이었던 게 네. 이 통화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고발된 상황이잖아요. 예. 내란 공범으로 수사 중인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뭐 참고인으로라도 수사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나온 김에 12월 3일 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좀 실체적 진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미리 계엄을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일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내용의 통화가 오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결을 막았다면 그것도 계엄에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계엄에 협조한 것이고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또는 협력자로서 단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지시에 따라서 의원들이 어청장으로 국회로 본회의장으로 오는 것을 방해했다. 네.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명백히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니까 네.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계엄 막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은 뭐 내란 동조죄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나경원, 추경호 이런 분들이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네. 그럼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합니다만 저 계엄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몰랐던 거죠. 국회의원 자격이 나경원 없는 의원은 또 판사 사람들인데 출신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예.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런 말, 이 대통령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됩니다. 내지는 이거 계엄 해제 결의에 우리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의중에 따라서 네.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는 거를 방해하려고 했던 거고 그 뒤에 가서 나경원 의원 뭐 말도 안 되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갔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핑계 대면서 못 갔다. 저는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사람들 다 동조자입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전화했을 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판단이고 역할이죠. 네. 아무도 안 했어요. 그게 동조죠. 오히려 국회의원을 당사로 빼돌려서 의결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국무위원과도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상민,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통화한 기록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의원님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난 바로 당일날 밤에 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등이 이제 모여서 해동을 했다는 것은 뭐 본인들 다 인정했죠. 예, 그럼 뭐 때문에 그날 안가에서 해동을 했느냐? 네. 그것은 2차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하는 네. 그런 이제 의혹들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었죠. 네, 네, 실제 계엄을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은 이미 건의를 했고 예. 남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 한 사람뿐입니다. 네, 네, 네. 그런 행안부 장관과 법을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법무부와 관련된 계엄 뭐 2차 계엄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지휘 선상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네. 민정수석이야 당연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율을 또 하겠죠. 네, 네. 자, 법제처장. 그러니까 이런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2차 계엄에 대한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2차 계엄이 내려섰을 때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고 과연 군과 경이 따라줄 것인가, 네. 또 국민들의 저항 정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해동이다 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내란 수사가 그냥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딱 몇 사람 16명만 구속시키고 그 이상 그렇죠. 확대되지 않죠. 또 대부분이 그 계엄군이에요.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한 민간인 신분으로 예. 계엄을 주도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 더 확대도 안 되고 예. 자 국무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그 네 사람의 안가 해동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네, 네. 총리면서 3년간 했죠. 공식 비공식 주례 해동 또 회의 또 보고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한 서너 차례 많으면 거의 하루에 한두 차례 더 이상 만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전혀 몰랐다. 계엄 선포된 뒤에 알았다. 자신은 국무회의에 가서 뭐 이렇게 말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를 그 저희들은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속실장은 이제 밝혀진 것은 안가해동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계엄 선포 직전에 그날 밤에 안가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하고 네. 그렇죠. 그 연락을 했다는 거죠. 예. 그건 드러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부속실장이 중간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 네. 청와대에 있는 그 참모들이 과연 몰랐냐? 그건 뭐 알을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김건희 라인은 또 뭐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이 계엄에 자 이런 그 내란의 주요 세력과 사람들이 검찰이 수사를 멈춰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빨리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 특검을 그렇죠. 빨리 이제 실시해서 맞습니다. 낱낱이 다 밝혀야 되는 네. 뭐 그런 숙제가 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통화 내역이 의미하는 것들이 보면 그 국무위원들과 통화했다는 것은 의결 관련해서 그리고 이 계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2차 계엄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좀 혐의를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통화한 대상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고성국.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고성국 이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윤석열 씨가 그 다음날 담화로 발표하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유튜버들 본인 예. 지지하는 강성 친윤 유튜버들하고 자주 소통한다 이런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확인이 된 거죠. 예. 근데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네. 그 친윤 이 유튜버의 대표격인 인물이고, 근데 이분하고 단순히 소통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분하고 무슨 전략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성국 같은 사람을 자기 메시지의 창구로 삼아서 자기가 하고 예. 싶은 얘기를 이제 유포하는 예. 그런 통로로 삼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많이 통화한 날이 첫 번째 탄핵 소추 있었던 날. 네. 그날 5번인가 통화를 했는데 네. 그 고성국 씨가 뭐 집회에 참여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고성국 씨가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를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네. 합니다. 그러면 정황상 어쨌든 윤석열하고 이 탄핵 소추 상황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한동훈 비난할 것을 주문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 최근에 그 사퇴를 하니 많이 뭐 탈당을 하니 많이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서정욱 변호사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서정욱 씨하고도 방송을 많이 해서 물어봤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 탈당 얘기는 자기 아이디어 수준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만났대요,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나온 얘기는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일제히 지금 친윤 유튜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춘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나 네. 한덕수 갈아 끼우기 과정에서 여기저기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네.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있어서 지금이야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 현직인 시절에는 공식 보좌기구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도 있고 내각도 있고 당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을 통한 공적 의사결정과 공적 의사소통이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본인이 유튜버들하고 네. 사적으로 소통하고 또 사적으로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 전파하고 의사결정했다는 거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내란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도 넓게 보면 다 내란 동조자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거 뭐 대선 이후에 그냥 검찰의 수사로는 안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특검법이 특검으로. 통과돼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네.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통화 내역을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경호처도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거의 6개월 넘어서야 이걸 서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 이제 통신 기록은 남을 거죠. 네. 그 네트워킹이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일설에 의하면 1,300개의 비화폰이 풀렸다. 공직자뿐만 아니고 민간인 신분, 예를 들면 노사원 같은 네. 그 퇴역 군인들, 네. 특수부대 출신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급이 됐다는 뭐 그런 지금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1,300개의 비화폰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비화폰을 가지고 직접 오다를 내리는 네. 그 지휘자가 그 임무를 종료 지시를 안 하면 예.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건 아닙니까? 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짓을 이 대선 국면에서 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이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도 있다. 워낙 믿기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비아폰 서버의 확보와 그 이제 추적을 해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 내용까지는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누구와 몇 차례 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그 위치 추적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자, 예를 들면 계엄 당일날 비아폰을 들고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예. 그건 아마 검찰도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니 검사 2명이 왜 선관위에 비아폰을 들고 출동을 하지? 그럼 미리 선관위에 출동한다는 것을 그 야밤에 알고 그렇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선관위를 침탈해서 그 검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군인들은 가서 그 선관위 서버 확보하고 바로 검사들이 입회하에서 뭔가를 증명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협조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 규명 때문에 계엄을 내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출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예. 자, 그러면 그것이 왜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계속 미루고 영장이 그 법원에서 취소 당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갔는데 검사가 한 명도 안 나타나는. 예. 이거 누가 봐도 이제 김승훈을 봐주기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는 뭔가 김승훈 차장만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가 비아폰 서버와 관련된 본인의 범죄 행각 예. 모든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우려뿐만 아니고 검찰도 뭔가 이 내란에 비아폰과 관련된 네네. 뭔가에 연계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검찰의 태도였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엄이 사태가 있었던 지 6개월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일련의 그 상황들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 부분이 매우 국민들은 답답할 것 같고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해서 처벌까지 이어져야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이 대선 한복판에 있습니다. 김용태 굉장히 초선이고 가장 젊은 국회의원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이분의 입을 빌려서 탈당을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전히 본인이 어쨌든 무대의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예.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윤석열과의 관계를 단칼에 끊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은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이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이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은 저 내란 수계하고 관계도 끊지 못하는 정당이 다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본선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처리했어야 될 문제인데 네. 본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당내에서 갑론을 박하고 후보는 가는 데마다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변명하듯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런데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제 되게 젊은데 네. 35살. 그래서 쇄신의 칼자루를 한번 줘보라고 줬는데
이거는 그 윤석열이 당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당이 윤석열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가서 호소하고 선의에 그러니까요. 뭐 읍소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포켓 정당이에요. 네. 아직도 윤석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아, 정당입니다. 포켓 정당.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뭐 지금 오늘 비도 오는데 유세차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얘기한들 그런 얘기가 들리겠냐고요. 내란 수계하고 관계도 못 끊는 정당이 네. 무슨 염치로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하냐. 이 말 한마디면은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뭐랄까 정치적 이성이랄까 이런 네. 게 마비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저 정도 정당은 아니었어요. 선거를 잘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네. 탄핵 한 2번 되더니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 탈당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저 당은 출당시킬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선거 끝날 때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나라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내란 수괴가 버젓이 그냥 집에서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개 산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당에서는 그 대통령의 아바타를 후보로 내놓으려고 했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탈당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뭐 정치인으로서 보나 그 개인 자연인으로 보나 네. 가장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요. 양심도 뭐, 없어요. 뭐 개변은 뭐 세상 있는 개변은 다 끌어다 쓰는 네. 그런 개변리스트인데 어쨌든 윤석열은 자기가 지배하는 당이라고 국힘을 네. 규정하고 있고 네. 또 자신을 보호해줄 당도 국힘이고 네. 또 자신이 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뭐 이 그 내란 수사 또 재판 국면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대선이 진다 하더라도 그 뒤에 자신이 주도하는 또 친윤들이 주도하는 국힘을 바라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 먼저 탈당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출당을 시키든지 또는 강제로 출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네. 이 비대위원장의 이런 그 워딩이나 표현이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당시켜야죠. 비대위원장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이렇게 힘없는 초선 젊은 국회의원을 세운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킨 이유는 두 가지다. 네. 하나는 자신은 강경 보수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또 대선이 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이 의지해서 당권을 잡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니 그렇죠. 김용태 당신이 알아서 윤석열을 탈당을 시키든 출당을 시키든 말 처리해 주시오. 그러면 중도 보수들을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그렇죠. 윤 탈당을 시키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천하용인해서 김용태 의원이 또 이준석하고도 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 탈당을 명분으로 이준석이 데리고 와서 다니라를 당신이 주도해라. 그러면 김문수로서는 강경 보수만 잡고 있고 친윤 스탠스만 하면 김용태가 그래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기대를 거고요. 하면서 미션을 주면서 비대위원장을 파격적으로 줬는데 김용태 위원장의 그 워딩을 보면 너무 공손하고 너무 가공비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니 그 내란 수계를 대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아까 박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힘이 제대로 한 번이라도 뭔가 대선에서 힘을 써보려면 네. 일단 윤석열부터 처리를 해놓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단추도 못 깨고 있는데 그걸 시켰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김용태 위원장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 네. 그래서 이 젊은 정치인이 이 노회한 김문수 후보에게 너무 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가 아직도 이 당에 많은 힘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해서 뭐 계엄에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따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는 너가 뭔데 내 거취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해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일단은 윤석열의 탈당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물 건너가고 계속해서 윤석열의 이 대선 선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더구나 윤석열 같은 사람 절대 네.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여전히 뭐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보고 경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 윤석열 주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한 30% 정도는
본인을 지지한다. 네. 때문에 본인이 이 선거에서 빠지는 게 선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있어주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윤석열의 착각이 됐든 윤석열의 만용이 됐든 그건 윤석열 생각이고 저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문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이 문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봐야 뭐 윤석열이 달라질 것도 없고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는 선거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선거를 치러야 될 정당이에요. 네. 근데 왜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아니 질 때 지더라도 잘 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본인도 아, 정치 인생 잘 그러게요.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역대 이제 그 민주화 이후로 최다 이 표차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책임은 다 자기가 쓰는 겁니다. 네. 근데 본인이 뭐 의리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아니 그 더 큰 대의가 있는데 무슨 조폭들도 아니고 그런 그러게요. 의리 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잡힙니까? 본인이 한덕수 팔아가지고 경선에서 이겼지만 한덕수하고 단일화 안 했잖아요. 네. 명분이 있어서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쨌든 민주적 그때까지만 정당성이 해도 내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후보고 네. 대의는 나한테 있다 이러고 안 예, 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하고 개인적 관계, 윤석열이 자기 장관시켜 준 거는 사소한 일입니다. 이제 네. 더 큰 대의 앞에 있는데 그 더 큰 대의 앞에 눈을 감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그런 분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네. 그리고 김용태 의원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 때는 전부 후보인만 쳐다봅니다. 그럼요.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핵심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기반이 그 김문수 후보가 없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작 이제 문제는 본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그런 네. 방식으로 끊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은 김문수 후보가 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8일 남았는데 국힘은 여전히 대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이 고민만 하고 있는 듯한 모습. 국민으로서 좀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장 인사이트 최인호, 박원석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타 전치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기소식 말씀드릴게요. 5시를 기점으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영등포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지대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빗길 안전 운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빗길에 안전운전 꼭 하시고요. 저희 끝장 뉴스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네, 나왔는데요. 네, 거의 저 소나기가 아주 폭포처럼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시기에 그 여의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바지가 지금 아래쪽이 다 젖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비가 한꺼번에 막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일단 이런 날은 사고 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표 빅텐트라고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일단 어제부터 계속해서 전남 목포 호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라고 하죠. 먼저 우리 공보특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신 건지. 네. 이재명 후보는 네. 2022년 대선 때부터 이 방명록에 그 많이 적는 문구가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맞아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도 즐겨 쓰시던 용어인데 그쵸. 이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DJ는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된다. 이런 그 혼자 멀리 쫓아가면 이상 쫓아가면은 국민들하고 멀어져서 실패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이런 점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큰 거대 담론 이런 거보다는 현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그래서 실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 의식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에디터님 요거 이렇게 선거 운동 펼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호남은 텃밭이고 사실은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제 목포를 방문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조를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고 네. 전남과 전북을 방문하시든 뭐 영남을 방문하시든 빠지지 않는 것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강조하고 특히 지방 일정이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침체되어 있는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공약과 방법론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마다 뭐 취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기반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유권자들이 충분히 따져 보겠지만 호남의 경우에는 뭐 엄연히 명실상부 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되는 후보를 밀어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압도적인 표심을 이재명 후보가 확보할 수 있을지 거기에 이제 관건이 모아지고 실제 득표율이 어떨지는 좀 관심이긴 합니다. 전남 전북을 모두 다 도셨기 때문에 80% 혹은 85%를 넘어가는 압도적인 지지와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가 또 얻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 지상에 떠들고 있는 예전만 못하다 민주당이 호남에 오더라도 그쵸. 뭐 조국혁신당한테 뒤지고 지난 재보선은 담양군수도 이제 당선도 못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공언이 빈 소리가 될 수 있게끔 득표율로 과연 보여주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어셈블님이 요즘 너무 시간이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댕겨 옮겨 님께서는 이재명 후보 연설이 마치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려는 느낌이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이게 그 목포에서는 한 시민으로부터 인동초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DJ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호남 방문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 5.18이 45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5.18은 소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자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상황인데 네. 45년 만에 윤석열에 의해서 내란이 발생을 했었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 내려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계신 분들도 이 상황 자체들을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80년에 상징적인 인물이 DJ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상징적인 인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97년도 DJ가 저희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 등권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받는 지역이 연합을 통해서 네. 새롭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주역으로 등장하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헌정 수호 연대. 그래서 헌정 수호 연대 대 헌정 파괴 세력 간의 대립 이 우리의 중요한 구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헌정 수호 연합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남을 지나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죠. 넘어나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투트랙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 극복, 민주헌정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험지, TK, PK를 넘어서 이제 전남, 전북, 이렇게 호남 지역을 돌면서 텃밭을 사수하려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디터님, 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저는 뭐 일단 시작부터가 좋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있었던 골목골목 경청 투어가 가장 좋았던 선택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인 호남을 택한 게 아니라 영남 지역부터 다 훑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부산에서 했던 협약식 체결인데 뭐 네. HMM을 부산으로 옮긴다든지 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그러니까 이전한다든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호남에서도 도드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그 지역을 가면 항상 지역민들은 우리가 소외당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특히 이게 더한 것이 국민의힘이 대구에 가면 대구 지역 분들은 우리가 끼껏 표를 몰아줬더니 우리 지역 경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들 변화가 하시고요. 없다. 네.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호남 지역 분들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뽑아줬더니 우리 지역 하나 나아지는 거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것은 실행력 네. 그리고 공약에 대한 이행률 이런 네. 것들을 매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실제 공약 이행률이 어땠는지 내가 네.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걸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소외된 그 전북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자신이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고 오늘 한 얘기가 절대로 빈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달라고 연신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소외된 지역마다 특히 작은 골목골목 갔을 때 뭐 칠곡을 가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군 단위의 아주 소도시를 가더라도 그 지역민들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수첩에 메모해 놓은 것들을 네.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또 중앙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볼 건지를 대통령 이재명이 보여주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의 몫이겠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보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2년 대선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 후보로 나온 역대 후보 중에 호남에서 가장 높은 맞아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 다 10%대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서 보면 호남에서 그 2022년 대선 때 굉장히 높은 지지를 해주셨지만 더 많이 얻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K도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40%를 넘기기 위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고 지난 대선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던 호남에서조차 이제 민심을 빨리 많이 끌어오고 싶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로 내랑 종식하자. 요게 이제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네. 가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응축된 힘을 모아내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득표율로 이기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민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보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망가뜨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데 세계는 신냉전적인 경제 체제에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야 되는데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영남이건 호남이건 과거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위 내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국민적 힘이 응축돼 있다. 네. 지금 뭐 천둥번개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네. 아마 이재명 후보도 더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 움직인 거리가
1026km라고 어. 얘기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682km라고 얘기해서 1700km를 지금까지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을 극복한 건강한 민생 회복의 정부를 바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화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호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보님 뭐 내일 이제 일정도 계속해서 이 호남에서 하시는 거죠? 5.18이 이제 이틀 후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김 박사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호남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호남 일정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 박사님이 그 경제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KDI에서 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그렇죠. 전망했습니다. 예. 근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1% 성장률을 그렇죠. 1% 미만으로 한 거는 이 정부뿐만이 아니고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선의 이슈로 지금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또 외연 확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MB계 좌장이죠.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이재호 이사장을 이재명 후보가 만난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보수 인사가 민주당에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거나 네. 아니면 외연 확장 차원에서 또 다른 뭐 실제 어떤 캠프의 지지자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만난 줄 알고 기사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라 네.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예. 이명박계 좌장인 이재호 이사장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네,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어디든 이제 가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재호 이사장은. 그런가요? 그래서 뭐 일단 만난 것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도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실 어제 예고를 했는데 어제 이재호 이사장 만난 게 노출이 되고 기사가 되다 보니까 이재호 이사장이냐? 예, 이재호 이사장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 관계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이 세 명 다 여기 지금 합류하신 분이 뭐 노웅래, 문진석, 이현희 이런 분들인데 다 이재호 이사장 대학교 후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 밥도 먹고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 선대위 네? 합류 네.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스승의 이런저런 날. 이야기를 나눴다고 네. 하고 이재호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행보나 민주당의 행보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또 했다는 것 같아요. 외연 확장이나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이런 평가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제한이 오가지 않았다라고 어쨌든 얘기를 했고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 그냥 만난 거에 의의를 두지 않겠나? 근데 만난 것만으로도 네. 뭐 이게 나쁘지 않은 제스처니까요. 근데 특보는 이렇게 어때요? 내부에서는 이게 만났는데 그 이후가 이렇게 뭐 외연 확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가가 어떠신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네. 이재호 이사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영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현실의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로 봐도 김문수 지금 후보하고 사실상 평생 민주화운동 동지예요. 네. 그래서 재야운동 할 때부터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도 2004년에 국가발전연구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 이재호,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그래서 뭐 이게 실질적으로 결합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 가능성은 좀 저는 낮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외연 확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는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에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그렇죠. 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어떤 뭐 결을 함께 하겠다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관이 네, 없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뭐 흰 쥐든 검은 쥐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예, 예. 노란 고양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노란 고양이든 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실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본인을 중도적 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소위 유권자 연대를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거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 라고 생각하시기 시작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불안감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볼까?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네. 저희 이 보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아니야라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생기면서 네.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줄어들게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장성을 넓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재호 뭐 이사장께서 오시던 말던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좋고. 이미 효과는 다 발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이번 정치를 이념적인 갈등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옮겨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접근 맞아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봐도 일단 이재명 후보가 외연 확장에 대한 그 선점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이제 김상욱 의원 오늘 포옹하는 모습이 이제 만천하에도 공개가 됐고요. 어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양측 모두 이제 부인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해프닝이죠. 해프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홍준표의 지지층 내지는 홍준표의 지지자분들께서 자가 발전적으로 언론에 그냥 흘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나요? 희망 사항을 흘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거를 이제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뭐 홍함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또 하와이에 나라가 계신 실제 나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와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후보도 전 네. 시장께서도 이게 정계 은퇴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은퇴했을 뿐이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의 복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하와이로 누군가를 보내서 김대식 의원을 보내서 홍준표를 모셔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탄생하면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를 검토한다고 하니 지금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런 형태로의 뭐랄까 자신의 어떤 자발적 주가 상승 이거를 유도한 기사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양측 다 부인했으니까 뭐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네. 이런 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니까 이게 뭐 본인 스스로도 좀 개면 적었는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정치 포스팅은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아니 대선까지. 대선까지는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 포스팅을 중단한다고 하니 하와이에서 네. 파인애플 주스 많이 드시고 아, 까맣게 푹 타서 쉬시길. 돌아올 홍준표 전 시장을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또 사고 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사고 치면 본인이 손가락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 에디터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호 의원이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전북 유세 지역으로 가셔서 네.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 네. 저는 좀 이거 좀 효과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상욱 의원이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오. 이거는 그 아까 우리가 잠깐 짚어봤던 이 중도 보수라고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이후에 네. 중도 보수로 읽히는 인사들을 만나서 뭐 식사 한번 하고 선대위 제안에 대해서 합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잖아요. 네. 현직 의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될 가능성이 이미 농후해진 상황이고 실제 후보를 만나서 보수 정치인이 익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얼싸안고 포옹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연설을 한 건 지지 연설을 한 거잖아요. 지지 연설의 내용도 제가 보니까요. 뭐 화끈하게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아주 화끈하게 지지 유세를 하는 이건 뭐 전 김상호 의원이 벌써 민주당 입당한 줄 알았어요. 아, 네.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할로 봤을 때도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 그것도 지역 익산이잖아요. 근데 네.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환호와 지지 함성을 받았거든요. 저는 뭐 김상호 의원이 잘 갔다라는 알겠습니다. 평가를 스스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김상호 의원이 유세를 함께한 모습의 영상이 있거든요. 아. 보고 오겠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참된 보수주의자이면서 진보주의자다. 일단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부분하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 보수는 도구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진영한다. 일하는 사람들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 보수라든가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완전히 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저는 더 반갑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다. 요 얘기 마무리하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그 캠프에 비둘기가 날아들었대요. 그 기사 오늘 보셨어요? 좀 그쵸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알을 낳고 사라졌답니다. 근데 그 알이 김상욱이라는 새로운 알인지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그 신호탄을 쏜 민주 보수 정당으로 또 신호탄을 쏜 보수의 새로운 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둘기마저도 김상욱의 지지 선언을 축하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알의 핵심이 이제 네. 6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때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맞아, 뭐 맞아. 이거 새로운 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6월 3일이 선거가 그러니까요. 있는 날이니까 네. 뭔가 좀 희망찬 뭐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바람인데 저는 많은 국민들 그럴 것 같아요. 좀 6월 3일 날 그런 좀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등장해서 제발 좀 정부 때문에 아니면 저 대통령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대통령이 없어도 대통령이 우리 내 눈에 안 걸려도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전 이런 정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6월 3일 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기현 룸살롱 의혹 파장 어디까지입니다. 자, 민주당이 제기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일단 이상하리만큼 지기현 판사는 맞다 아니다 이런 입장 발표 없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침묵의 의미는 네. 무슨 사진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 형사 조치하겠다 이제 이 정도면은 끝날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중앙지법에서 나서서 직접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을 비호해 주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분노할 포인트입니다만은
왜 빨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식의 그런 반박을 했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입장 없으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 침묵의 의미는 이 중앙지법 차원에서도 지규현 판사에게 물어봤지만 모호한 대답을 들었거나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규현이 확인을 안 해줬거나 지규현 스스로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차원의 의혹이 더 생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진에는 지규현의 얼굴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라고 이미 폭로를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선거 기간에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했다가 같이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원이 공개된다든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 승리하고 있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또 뭐랄까 중도 보수 유권자들 중에는 혹시나 보수 정당을 찍지 않고 민주당에게 투표를 주려고 했는데 뭔가 사법부와의 갈등을 보이는 민주당에 약간의 어떤 마음의 부담이 생겨서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법원에 이제 사진을 제출한 거죠. 일단은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에 둘러싸였고 민주당에서는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을 입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반쯤 자백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젠가요? SBS의 지기현 판사가 SBS 기자를 만났는데 필요하면 공보관 통해 얘기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이유가 이 지기현 판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내란 사건 전체를 맡고 있는 맞습니다. 판사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남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이 전혀 잘못된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선대위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네. 필요하면 대법원에게만 이 사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선정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공개할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제보자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네.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공개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법원 윤리감사관실이라든지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인가요? 제출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용의가 있는 건가요? 네. 아. 근데 오늘 대법에서 감찰관실에서 감사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근거 제공을 제출하지 하지 않을까.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할 듭니다. 이유가 없죠. 만약 있다면. 근데 이게 좀 앞뒤말이 다 이게 달라서요. 예. 그러니까 어제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이게 지금 중앙지법 얘기입니다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로 인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입장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예. 민주당이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미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체가 다른가요? 아니 어제는 추상적이고 네. 구체적인 자료가 네. 없어서 우리 입장 없다고 완전 얘기해놓고 반대되는데. 갑자기 오늘은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 소위 이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저는 이 중간에 뭐가 있을 거다. 아. 아니 이렇게 앞뒤 말이 다르다면 확인해봤겠죠. 지규현 판사한테 안 물어봤단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지규현 판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인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거 빨리 이 사실관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기 어려워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하고 있는 주심 재판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접대 의혹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럼 국민이 그 재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어제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자, 재판 주기현 판사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으나 주기현 판사가 이 재판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바꾸겠다는 의견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일단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 근데 의혹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맡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게 문제를 뭐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질문 던지는데 우리 판사님들이나 대법관분들이 응해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법원 그 청문회 관련돼서도 사법부 대선 개입 청문회 관련해서도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록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왜 5월 1일에 그런 선고를 해서 또 이윽고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해서 5월 15일로 재판일자를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응답도 없었고요.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로 갔냐 안 갔냐, 아니면 네. 갔다 하더라도 본인 돈으로 냈냐 아니면 접대를 받았냐,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순순히 못해서 국민에게 이런 혼선만 빚게 한다라는 것은 뭐 사법부의 신뢰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사롱이라고 해서 취재가 뭐 좀 아주 쉬운 취재는 아닙니다만 이거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예, 대해서. 예.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아주 더 비참한 형태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언론이 다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거 취재 별로 시간 안 걸려서 이 진실이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스스로 밝히는 것보다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나오면 더 법원 입장에서 보면 더 참담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담한 네. 내용이 나올 수도 이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으로 하는 얘기지만 굉장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로를 했는데 이게 이 쥐기현 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렇죠. 오늘은 모 방송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판사들 혹은 법관들과 관련된 룸사롱 의혹이 쥐기현만 있겠느냐라고 해서 네. 또 다른 의혹으로 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탐사 보도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 스스로 빨리 매듭을 짓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자꾸 시간을 두고 숙고하거나 아니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사법부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8월 이후 것도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럼요. 나오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줄줄인 거예요. 줄줄이. 아. 줄줄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해라 이런 상황들은. 왜냐하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저희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사실이니까 당신들 스스로가 확인해가지고 사법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야지 헌법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적으로 판결한다는데 당신들 양심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밝혀지면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사법 권력에 의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사법 거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원래는 딱 땡겼다가 쏠려고 그러다가요. 알았어. 내가 한 번만 뒤로 더 제낄게. 정확하게 판단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제발 할 쏘기 전에 알아서 자정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만 딱 얘기를 하면 지기현과 관련된 사진이 있냐 없냐, 있다. 지기현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냐, 드러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진 하나만 있냐, 지금 당장 공개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오랜 기간 관련 제보를 받아왔다,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관계자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업소에 대한 크로스 체크까지 끝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CBS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이미 그 A라는 크로스 체크한 그 A 장소가 아니라 예. B 룸사롱, C 룸사롱들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보라라는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사법 게이트 뭐 이렇게 될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어떤 사건을 폭로했다가 지지부진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민주당이 폭로를 했다가 이제 그런 경우와는 이번 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다르다. 자신감이 민주당에게 있는데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리드하고 있는 후보의 정당에서 이 사건을 더 확대시키고 물증을 나서서 앞장서서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까봐 니네 스스로 검증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게 공을 넘긴 거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다.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선대위에서 나온 얘기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이 선거 때면은 명확하게 네.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풍이 되게 셀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2달 반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2달 반 내내 검증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 한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팀이 불어가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던져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 내용 없이 예를 들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때라면 그런 얘기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거 때에는 내부에서 그런 내용들의 철저한 검증 없이 할 수 없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지고 있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여론조사상 지고 있는 후보라면 뭐든지 그렇죠. 막 쓰겠죠 카드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법부에게 시간을 준 거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볼 때 사법부 나중에 국민들한테 힘만 받을 거예요. 민주당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불법으로 뭐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향응을 이제 제공받았다라는 그 자가 그 부장판사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좀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또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에서 별로 보탤 말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사법부로 흔히 이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해서 그 위상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판결하는 사람이면 더욱 더 철저하게 의혹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건 뭐 어제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된 건지까지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령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밝혀내야 되는 게 법원의 기본적인 책임이죠. 근데 어제 하루를 대충 뭉개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뭔가를 알았을 겁니다. 대법원도.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후에서야 그 감사 나섰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스스로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김종욱 언론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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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한 방송입니다. 트럼프에 갇힌 세계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편,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좀 그러네요. 지금 네. 이렇게 통상 경제안보 전문가로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시즌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전문가 중에 최고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통상보다도 경제안보는 전혀 새로운 얘기라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로요?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큰 전 세계 뉴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한테 관세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내부적으로는 또 대선 국면이 오고 해서 정책 수요가 이쪽에서도 오고 그렇죠. 저쪽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 많은 시즌인데 일단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업데이트된 거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상호관세 엄청 매겼다. 근데 우리 그 최상목 대행이 있을 때였죠.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뭔가 협의를 하고 왔는데 7월까지 뭔가 유예를 하고 왔다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줄라이 패키지. 줄라이 패키지가 나올 거다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조금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게 한덕수 대행이나 최장목 부총리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미국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컸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상 굳이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이런데 굳이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서 속히 타결을 할 유인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우리 내부 사정이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미 협상보다도 훨씬 중요한 협상이 이제 가로놓여 있죠. 미중 협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미 협상도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은 조금 국면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환된 국면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조 대행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뭔가 빨리 우리 쪽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는 동력이 우리 쪽에서도 없어졌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정부는 하고 뉴스에 나올 때 우리는 정부는이라는 걸 단수로 떠올려요. 하나로. 네, 그렇죠. 근데 정부는 절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개인가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최상목 부총리 같은 분은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나갔죠. 네. 나갔고 이미 있는 이제 자간 정도는 나갈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일을 시켜서 남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고달프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려고 할까요?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한 대행이나 최 부총리가 뭔가 좀 서두를 때 밑에서는 상당히 좀 그 말을 잘 안 듣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이러는 거야라는. 그게 외교부나 이 통산 그렇죠, 라인에 다. 있는 공무원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암묵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조금 반대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기민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난 몰라. 어차피 다음 정부 들어오면 뭐 그때 시키면 하지 하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걱정되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간에 7월 8일은 오는 거 아닙니까? 7월 8일 그 유예 기한 데드라인으로 정했고 그 사이에 뭐 줄라이 패키지라고 뭔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잘 될 거야라고 사실 미국 쪽에서 고위 관계자 멘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뭔가 해가야 되는 일들이 또 그래도 있다. 일단 제가 이제 줄라이 패키지란 말을 아예 쓰지를 마라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줄라이라고 하는 7월 시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디를 누가 한 얘기냐? 그 기준이 뭘까?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90일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7월 9일 1시부터 이제 90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러면 90일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전 상태로 돌아설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엊그제 미중 합의가 잠정이지만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또 거기서 기준으로 90일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7월 시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면서 없어질 수 있는 시한을 우리가 먼저 못 박아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해줄게라고 해서 뭔가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가 안 해도 되는 양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상황이 바뀔 것 같고 좀 아까 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질 듯하다가 지금 휴전이 딱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의 그 상호 관세율 격차가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115%씩 빼버렸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면 중국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관세율 격차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떤 퍼니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에는 좀 더 줄여져서 중국과 다른 나라하고의 격차를 조금 더 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이전에 누구도 모르는 거죠. 예컨대 지난번에 상호 관세를 유예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에서의 국채 금리가 요동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7월 그 시한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가서 협상을 했던 건 사실은 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일 수 있겠네요. 저는 상당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줄라이 그다음에 패키지란 말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안에 따라서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갈 일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분리하는 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우리한테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이 묶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7월이라고 시한을 못 박은 것도 부적절하지만 모든 것을 패키지로 다 묶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도 지극히 잘못돼서 애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을 다 그대로 전제하고 거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극히 어떤 협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다행히도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다행히도 그때의 그 협상 결과는 지금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마냥 지연이 능사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면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라는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일단 내려놨어요. 우리 위에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돌덩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걸 덜어넣기 위해서 다른 양보를 한 게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게 될지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잘 됐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20일 동안이라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게 다른 나라하고 협상해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빨리 수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게 마냥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20일 동안 어떤 일이 20일이라는 게 대선까지. 그렇죠. 대선까지. 네. 요 2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조심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흐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조금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10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벌여서 기존의 추가 관세는 상당 부분 낮추기로 145%에서 30%를 낮추고 뭐 일부는 그 90일 유예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 125% 10%를 낮추기로 했고 또 그 사이에 영국하고는 무역 협상을 해서 그 영국이 여러 가지 농축산물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미국한테 시장을 좀 열어주겠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관세를 일부 인하한다. 뭐 이런 정도 이제 뉴스가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이 기조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막 격변기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변할 때 저는 이제 시대독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대독법. 시대를 읽는 방법. 시대를 읽는 방법. 이럴 때는 하나하나 어떤 나무를 들여다보면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면은 숲을 보는 것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나름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의 특징은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3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특징. 네. 그 특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좀 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봤을 때 3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유례 없는 전면전이었어요. 네, 네. 트럼프가 과거 트럼프 일기에는 주로 중국을 타겟으로 일부에 한해서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놀랍게도 미국의 수입액이 한 3.1조 정도 되는데 거의 전액에 다 한해서 거의 전액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랬던 유례없는 전문전이 네, 네. 지금은 뭐 두 대륙 간 국지전 정도로 바뀌었어요. 계속 찻대고 pot대고 예외가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은 지금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1조 정도 되는 전 수입액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글쎄요.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절반 남았어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후퇴하고 있다. 왜 후퇴하느냐? 출혈이 크다. 미국의 전체 GDP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1.8%예요. 네. 과거에 뭐 맥키니 관세라든가 스무트 홀리 관세, 고관세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많아봐야 GDP 한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GDP의 한 11.8%에 해당하는 전 수입액에다가 관세를 때렸으니 이게 상대만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날의 검인 거죠. 미국도 계속 다친 거예요. 그게 국채 금리라든가 이제 국채 가격 저 달러 그다음에 주가 하락 트리플 약세로 나타나고 하니까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도 고관세 상태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전혀 거군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쉽게 생각했다. 네. 나이브했다. 시쳇말로 현타가 온 거죠. 네. 아니구나. 두 번째 특징 그래서 유례없는 전면전이 대륙 간 국지전으로 축소되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치즈로 표현한다면 치즈 파마산 치즈 단단하거든요. 네. 파마산 치즈라고 사서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에멘탈 치즈인 거예요. 에멘탈 치즈 뭔지 아세요? 그 이렇게 구멍 빵빵 뚫린 거, 네, 말랑말랑한 거. 구멍 빵빵 뚫려 있는 거. 이 에멘탈 치즈는 제 표현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그런 표현을 써요. 이런 그래요? 식으로 형해화되어 갈 것이다. 저는 결국은 그 구멍은 더 커지고 네. 형태만 좀 남아 있을 거다. 단 미국이 하나 아직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중요한 변하지 않은 거 기본 관세 10%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하지 않은 측면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재정 적자, 미국 국채, 미국의 어떤 국가 부채가 크다라는 거 한 GDP의 130% 정도 되는 그걸 메꾸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세수원으로 관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10% 기본 관세는 유지를 관철시켰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게 기준선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특징 하나.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린 에멘탈 치즈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구멍에 뚫린 것과 뚫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종전이 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전면전에서 국지전으로. 그랬을 때 그게 치즈로 비유하면은 구멍 난 부분과 구멍 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은 슬픈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다자무역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 관세 전쟁의 두 번째 제가 보는 특징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보호무역 수준이 높다, 세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자무역 질서 자체를 정면에 도전하는 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네. 들어보셨죠? 최고 네. 때요. MFA. MFN, 아.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게 뭐냐면은 예컨대 미국이 자동차 관세가 2.5%예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 관세 2.5%는 중국이 수출하든 한국이 수출하든 일본이 수출하든 똑같이 2.5%의 관세를 물려야 돼요. 네. WTO 회원국에 한해서는 가장 좋은 최혜 대우를 동일하게 다른 회원한테도 부여를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지금. 아. 상호 관세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했죠. 철강은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서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깼어요. 반도체에 25%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도체는 정보통신협정 ITA에 의해서 그것도 사실은 관세를 없앴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다자 간의 무역 질서를 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깬 게 이 관세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특징인데 영국하고 중국이 이거에 맞춰서 지금 협상을 해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동조자가 되고 있어요. 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주는 관세와 다른 나라한테 부여하는 관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 영국에 그렇군요.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이번에 미국이랑 합의를 한 거에 트레이드 딜이라는 무역 협상이라는 말을 미국 측은 쓰는데 영국은 안 써요. 왜냐하면 트레이드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WTO 규범에서는 무역 자유화를 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자유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역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 때는 FTA 같은 데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네. 이번에 에탄올에 대해서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만 1,400리터까지 무관세로 아. 해줬거든요. 네. 그거를 미국한테만 특혜를 준 거예요. 아,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만 만 자유화를 하면 안 돼요. 한 나라한테 대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자유화를 주면 하면 안 안 된다는 돼요. 거죠. 근데 이게 슬픈 게 이 칙칙한 길을 본의 아니게 끌려 들어가서 다른 나라가 걸어간다는 게 되게 슬픈 건데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미국이 던진 관세 전쟁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자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싶었지만 상호 관세를 그렇죠. 너무 세게 하니까 네. 상호 무역 그렇죠. 질서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고.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제각각의 관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WTO 규범은 박물관으로 틀어박혀 가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 네, 네. 세 그러니까 번째- 다자주의가 무너지고 상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득세하고, 특징이네요. 상호주의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안 되는 게 상호주의는 네가 관세를 깎아주면 나도 관세를 깎아줄게. 이게 상호주의의 네네. 어원이에요. 미국이 만든 말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상호주의 네, 네. 무역 협정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걸 스스로 깨면서 상호주의란 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상호 관세라고 말했지만 원래 쓰던 그 말 뜻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네. 오염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두 번째 특징.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이 계속 관세가 오락가락 조변석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을 보는 시각이 심각하게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라는 게 제가 봤던 관세 조치의 관세 전쟁의 세 번째 특징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불확실성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 이제는 미중을 봐도 그렇고 이제 저렇게 가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왜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왜 주가가 떨어졌고 하느냐. 달러를 이제는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금융시장에서 하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단계적으로 어떤 달러에 대한 불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 굉장히 크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들이네요. 네, 세 그렇죠. 가지 전부 다.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목적을 알면은
조금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짐작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교수님 아까 한 가지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재정 정부 문제. 재정 적자 메우려고 한다. 다른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경제 안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한국에선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코노믹 시큐리티 그 사실 그 오리지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경제 책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이 지금 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무역 정책의 맥락이 아니라 경제 책략의 맥락에서 쓰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한 나라가 원하는 경제적, 외교, 안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전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라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경제 책략,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케이 단순한 무역 정책 수단. 근데 산업 정책은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역 정책. 근데 왜 무역 정책 수단이냐? 관세를 높이 매기면은 수출업자가 안 되겠네. 차라리 관세 장벽을 넘어와서 미국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 라는 걸 기대하고 1차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가 제조업에 와서 투자를 하라. 수출하지 말고 여기 와서 생산하라. 그 수단으로 관세를 쓰고 있는 거죠. 무역 정책 수단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주 재밌죠. 지금까지는 관세를 이런 식으로 쓴 대통령은 없어요. 이게 외국에 대해서 경제 외적인 것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예컨대 마약, 펜타닐 문제, 이민 문제.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전에는 관세 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이전에 이제 예를 들어 IEPA, EFA라고 얘기하는데 국제 비상 경제 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심각하게 안보에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때 관세를 쓸 수 있다.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이미 미국 내에서 12개 민주당 계열이지만 민주당 계열의 12개 주의 주지사가 웃기지 마 이게 무슨 안보야 라고 하면서 이 IEPA에 대해서 제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관세를 쓰면 안 된다. 중소기업도 한 5군데가 제소를 하기도 하고 주지사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마약 문제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경제 외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어떤 협상 전략 수단으로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역 정책 수단, 두 번째는 전형적인 어떤 경제 책략 수단, 경제 외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국내 통치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국내 정치. 국내 정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없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텍스 컷 잡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이미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올해 말 25년에 만료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소득세 감세 패키지가 올해 말에 완료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연장을 해야 돼요. 연구원 연장을 원해요. 감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국가 채무 많은데 미국 내에서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해? 했을 때 트럼프의 이제 그 보관이 관세가 있잖아. 관세로 메꾸면 돼.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세수의 재정 수입에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니까. 이거 수입이 10%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수입이 11.8%예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될까요? 2024 회계년도에 1.8%였어요. 1.8%요? 근데 그거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로. 지금 그걸 늘린다고 해도 1.8%밖에 안 되는데 늘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긁어 모으겠다. 그래서 아마 기본 관세 10%는 여간해서는 내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은 나름대로 하나 확실하게 이번에 얻어가는 게 영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기본 관세는 안 내린다. 어쨌든 간에 나는 국가 수입을 챙겼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게 얘기네요. 하나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치 공학적인 수단은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의 그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라고 했을 때 네. 다른 뭐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은 네. 가시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아요 성과가. 근데 관세는 눈에 금방 드러나잖아요. 몇 퍼센트 올렸다. 네네.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보이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어필하기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러면 우리 거를 뭘 내주면서 뭔가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막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의 관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만 보면은 안 되고 그거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트럼프로 상징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는 큰 맥락에서의 그림을 갖고 그 일환으로 관세 전쟁에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경제 안보 전략입니까? 경제 안보. 일단 경제 안보 전략이 약간 생소하신 그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제 안보 전략이 경제에 관련된 것도 하고 안보에 관련된 것도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 원조는 경제 책략이라 사실 한국에서 정확한 그 번역어가 없어요. 이코노미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냥 가타카나로 그대로 쓰는데 그만큼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아직 어떤 근대적인 개념에서 스테이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우리한테 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국가. 근데 미국에서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말이 국가가 행하는 어떤 경세재민, 책략, 방략, 저는 방략이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외교적인, 안보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수단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경제 책략 내지는 경제 방략이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을 거쳐가면서 물론 경제안보란 말이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맥락에서의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말하는 경제안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 우리를 때릴 것 같아.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를 방어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수동적 방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우리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에서 때릴 것 같아. 다른 미국에서 때릴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막지?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안보 개념이에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리 안보가 문제되지 않게끔 경제를 잘해서 안보도 튼튼하게 하자라는 게 경제안보 개념이에요.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쓰는데 있다. 그게 거의 한국으로 오면서 일본에서 쓰는 그 개념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비판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단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경제 안보가 아니죠. 일본식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 전쟁은 과연 경제 안보의 맥락일까요? 경제 책략의 맥락일까요? 그렇게 방어적인 것과
그렇죠. 전략적이면 예, 나누어 예, 볼 예. 때. 근데 사실 경제 책략은 강대국만이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미국 같은 강대국만이. 그러네요.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만 막고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내지는 어떤 나라든 우리한테 과하게 우리의 어떤 국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한테 강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막으면 돼.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주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교수님께서 우리가 국가 개념이 이렇게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책략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솔직히 근데 지금 말씀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어떤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광고를 많이 하고 어떤 때는 투자하고 어떤 때는 비용 절감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이런 거에 가깝습니까?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그 민간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국가가 추구하는 국익은 다르겠죠. 네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철학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민익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때로는 국가의 이익이 실체가 모호하거나 결국은 소수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할 때도 있어요. 네. 내지는 관료의 이익일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곧 시민의 이익, 국민의 이익과 같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쉽게 써온 국익이 과연 뭔지 다시 한번 좀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일본이 얘기하는 그 경제 안보 전략이라 하는 것을 뭐 우리도 말은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하기에는 힘든 격변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강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좀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 태도, 전략,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 전략, 우리나라의 경제 책략이 그럼 목표는 국익이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민익, 국익.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것을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야?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서부터 한번 좀 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이제 일종의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스왓 기법 있잖아요. 네네네.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의 강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경제와 안보와 연관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다 했을 때 한국이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저는 제조 혁신 강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거. 그 강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방위 산업,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강점이다. 왜냐? 저는 지금 한국이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봐요. 뭐냐?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의 우산, 시장이라는 우산을 제공해 왔던 나라였고 그것은 상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안보 자강을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분단 비극이 만들어낸 어떤 방산 강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런 안보 위기 국면에선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는 국익이다. 단 그것은 굳이 어떤 조셉 나이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드 파워의 얘기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겪은 어떤 내란, 계엄을 통해서 겪은 심각한 그 정치 위기, 네. 헌정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도 훨씬 민주주의가 앞서 나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아무리 하드 파워가 강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것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중국과 제조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점점 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 같은 데서 경쟁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 소프트 나오고 파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강국이라고 하는 그 네, 이미지가 네, 네.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과 경쟁했을 때 품격 있는 나라, 괜찮은 나라, 동경의 대상이 네, 네. 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강점이라고 봐요. 뭐 제조, 수출, 뭐 혁신 이쪽과 방산 방산 플러스 이 소프트 파워 민주주의 이렇게 우리의 강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약점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제조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네네네. 침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실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고 뭐 한류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죠. 네. 아직 네. 우리의 외교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죠. 네. 그다음에 아직 내란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미국도 네, 흔들리고 네. 제조 강국이라는데 제조업도 흔들리고 한국 자체가 민주주의도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대외 의존적인 체질이고 그것도 이번에 뭐 계속적으로 한계를 가져왔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과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네, 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위협 요인을 최소화시키자라고 네, 네, 네. 했을 때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패권 경쟁은 그렇게 위협만은 아닐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너무 그 상투적인 얘기일지 네. 모르지만 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막아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첫 취임하자마자 한국의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맨 처음 했던 말이 뭐였죠? 조선협력이죠. 예. 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일 거예요? 그 압도적으로 크지 않나요? 70%예요. 네. 예. 한국 10% 조금 네. 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과연 중국과 조선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건 어렵겠죠. 그쵸, 예. 네. 우리가 제조 강국이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거의 대부분이 뭐 반도체 조선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강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제조업만 약해요. 네. 중국은 제조업도 강해요. 아, 미국은 제조업만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가 있는 예, 거네요. 예, 제조업이 우리한테는 제조업이 있고 미국은 없고 중국은 굉장히 강한데 네. 미중이 경쟁을 하고 충돌을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을 그렇죠. 수도 있다. 이것도 그러나 이제 역발상이네요. 기회만 있는 거는 아니죠. 물론 네. 위협 요인도 있긴 한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했을 때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위협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막 충돌을 하면은 아니 우리는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출 국가인데 이걸 끼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들을 많이 근데요, 하시거든요. 냉정하게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자꾸 줄어든 거는 미중 패권 경쟁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한테 수입해 가는 것을 이제 자기네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쟁력의 네. 문제다. 어차피
어차피 그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 중국만 보면 우리의 제조업이 약하지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빼고는 네. 가장 높은 나라예요. 아, 여전히 25% 정도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독일보다도 훨씬 높죠. 높죠. 예. 일본보다도 예, 일본보다 좀 높아요. 일본이 한 20%, 우리가 한 26% 정도인데 단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저만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2.6% 정도. 우리 규모가 크진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제조업만 빼고 잘해요. 우리는 그 제조업을 잘해요. 그럼 우리로서는 미국이 잘하는 서비스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과 경쟁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과 경쟁 안 되는데 그나마 미국이 없는 제조업을 우리가 계속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미중 패권 경쟁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어쨌든 우리 지금 쭉 말씀 주신 어떤 그 경제 책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좀 큰 전략을 얘기를 해볼 때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지금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우리한테 국익이 되는 겁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단적으로 반도체 조선과 같은 첨단 제조업. 네, 네.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는 중국이 다른 거 잘 만드는데 고무 산업 쪽은 또 여전히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래요? 은근히 고기술을 필요해서 아직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첨단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 우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내줘야 돼요. 그러나 첨단 제조업 서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제조업 서방에서 필요로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사가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어떻게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서방에 될 수 있는 중요한 제조 국가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요즘 또 약간 뜨거운 이슈는 그 양안 관계 얘기를 또 정치적으로는 막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 대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은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안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 있는 것 부분에 같은데. 대해서는 저는 굳이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이래야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가면 중국하고는 조금 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국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안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안보 위기가 상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경제적인 단기적인 시딕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우리가 러우전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EU 국가들한테는 니네들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는 러시아 시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한러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게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이제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위 목적이 있고 그렇죠. 예, 예.
경제적인 그렇죠.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임 목적이 그렇죠. 잘 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그러니까 만들어간다. 우리한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안보 위기, 삼중의 위기, 미국이 우리한테 앞으로도 영원히 안보 우산을 씌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 안보 자강을 이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것은 단기적으로 어디 수출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이 안위가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네.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구체적인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들어올 거잖아요.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들어오는데 좀 말씀하신 그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정부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좀 정비가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냥 경제안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고 편의상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제 사견입니다. 네네. 그걸 전제로 저는 경제안보는 개별 부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네. 봐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전 정부에서 경제안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개별 사업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개별 사업을 엮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의 국익은 뭐야? 무엇이 우선순위야? 어떻게 조정해야 돼라고 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랄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개별 사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개별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단 그것이 제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도의 외교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 때로는 전략적 명확성 이런 것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숙제지만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실이 한다. 지금은 안보실 체계인데 예, 그 안에 지금 삼차장. 경제안보도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 조직은 그 조직 체계 삼차장실이. 자체는 괜찮습니까? 저는 조금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비돼서 네. 김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익이 좀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국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따른 경제안보 전략의 원칙, 목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러게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정의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당장 무슨 협상해가지고 몇 % 깎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죠. 진정한 국익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에 이게 좋은 수단이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경제안보 전략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국가 대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님하고 같이 처음에는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 이렇게 관세 전쟁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경제안보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고 국익을 좀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이 결론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양희 교수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 도움이 됐고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4시 50분에 매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고요. 5시 50분에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김양희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